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를 꼽으라면 스탠리 드러켄밀러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전설이죠.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30%가 넘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단 한 번도 연간 기준으로 손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다 이겨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어떤 회사에 거액을 베팅했다면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호 아닐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드러켄밀러의 아주 흥미로운 선택, 티켓 재판매 플랫폼인 스톱허브입니다. 도대체 그는 뭘 보고 있는 걸까? 이게 핵심 질문이겠네요. 맞아요. 모두가 고개를 젓는 곳에서 남들이 못 보는 숨겨진 가치를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전설의 명성에 흠집이 날 만한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걸까요? 스타버브라는 기업의 가능성과 또 그들이 마주한 위험, 이걸 한번 샅샅이 살펴보면 답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이 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돈 잘 버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고 그 유명한 1992년 파운드화 공격의 핵심 설계자였으니까요. 아, 영국 중앙은행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이요? 네, 그의 투자 스타일은 아주 명확해요. 경제의 큰 흐름, 즉 거시경제를 읽고 이거다 싶은 확신이 들면 정말 무섭게 아주 큰 돈을 베팅하는 걸로 유명하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면 더 재밌어요. 아, 그쵸. 드래켄밀러 같은 거물 투자자들은 분기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13-F라는 서류를 내야 하거든요. 아,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자기 운용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현재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공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아주 난리가 나죠. 소위 말하는 현명한 돈, 그러니까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엿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족보나 컨닝 페이퍼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네요. 하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진짜 실력이겠지만요. 바로 그 최근 보고서에서 이 일이 터진 거죠. 맞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니까 드러켄밀러가 스톱허브 주식을 무려 420만 주나 샀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420만 주요? 엄청나네요. 물론 그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우량주들 사이에 스톱허브라는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고 있는 주식의 이름이 딱 올라와 있으니 네, 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다들 이걸 가장 흥미로운 투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왜 하필 지금 스톱허브일까요? 이 회사 주가가 상장한 이후로 정말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투자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공모가가 얼마였죠? 스톱허브의 공모가가 주당 23.50달러였는데 최근에는 11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어요. 와, 반토막 이상이네요. 네, 말 그대로요. 이건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 즉 컨트리언 인베스팅의 교과서 같은 시나리오예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팔 때 오히려 산다. 그렇죠. 모두가 주식을 내던질 때, 즉 피가 낭자일 때 시장에 들어가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헐값에 사들이는 전략이죠. 드러켄밀러는 지금 시장의 공포가 과도하다고 봤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스톱허브의 본질적인 가치는 이 가격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렇다면 드러켄밀러가 봤다는 그 본질적인 가치라는 게 대체 뭘까요? 스톱허브의 매력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일단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이름이죠. 맞아요. 콘서트 표를 못 구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못 가게 된 야구 경기 표를 팔아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니까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막 세상을 바꾸기 시작할 때 이 시장을 사실상 만들어낸 개척자고요. 이렇게 소비자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은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진짜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있어요. 스톱허브는 표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양면 플랫폼이잖아요. 양면 플랫폼이요? 네. 이런 사업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확장성에 있어요. 확장성이라면 사업을 키우기가 쉽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한번 웹사이트나 앱 같은 기술적인 기반만 잘 닦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용자가 10만 명이 되든 1000만 명이 되든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어요. 아,
거래가 늘어날수록 수수료 수익은 계속 불어나는데 비용은 거의 그대로인 구조.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투자자들이 꿈꾸는 그런 사업 구조예요. 와, 그렇게 들으니 정말 매력적인데요. 실제로 최근 실적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두 번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주가는 폭락했는데 최근에 발표된 실적은 오히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오, 정말요? 플랫폼에서 거래된 총액, GMS라고 하죠. 이게 11% 늘었고 스타버브가 가져가는 실제 매출은 8% 증가했죠.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작년에 전 세계를 뒤흔든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있었잖아요. 아, 네, 엄청났죠. 워낙 이례적인 현상이었으니 이 효과를 한번 빼고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스타버브의 핵심 사업 성장률이 무려 24%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네, 잠깐만요. 그걸 빼고 계산했는데 성장률이 더 높다고요? 24%나요? 네, 정말 의외죠. 보통은 그런 대형 이벤트 덕분에 실적이 좋아 보였다고 생각할 텐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대신 콘서트나 여행 같은 경험에 돈을 쓰는 경험 경제가 그냥 유행어가 아니라는 거죠. 아,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네, 강력한 증거예요. 스위프트 같은 특수한 이벤트가 없어도 사람들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려는 근본적인 욕구가 아주 강하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익률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여전히 단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정말 완벽한 회사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는 사실이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좋은 숫자들 뒤에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뭔가 거대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뜻일까요? 네, 이제부터가 이 퍼즐의 가장 어두운 조각들이죠. 투자자들이 왜 이 주식을 내던지고 있는지 그 역풍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해요. 가장 먼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역시 경쟁 환경이에요. 예전에는 스타버브가 이 시장의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티켓마스터나 시트킥 같은 이름들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특히 라이브네이션이 운영하는 티켓마스터는 정말 무서운 경쟁자예요. 그들은 단순히 티켓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공연장도 직접 소유하고 아티스트 매니저먼트까지 하죠. 네, 산업 전체를 수직으로 통합해버렸어요. 인기 있는 공연의 티켓은 자기네 플랫폼인 티켓마스터에서만 독점적으로 팔아버리니 스타버브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시트킥 같은 후발주자들도 있고요. 그렇죠. 더 세련된 모바일 앱이나 기술력으로 젊은 층을 공략하면서 스타버브의 시정을 계속 갉아먹고 있고요. 확실히 예전 같은 독점적인 지위는 아니겠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설명이 될까요? 뭔가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결정타는 다른 곳에서 나왔어요. 회사가 그렇게 괜찮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다음 분기 실적 전망, 즉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은 거예요. 아, 미래가 불투명해지니까. 네, 투자의 세계에서 불확실성은 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잘할지 혹은 못할지에 대해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으니 투자자들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된 거죠. 그 불안감이 투매로 이어진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있다고요? 네, 훨씬 더 근본적인 위기가 터졌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터진 규제 폭탄입니다. 규제요?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영국 정부가 티켓을 액면가 이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액면가 이상으로 재판매하는 걸 금지한다고요? 그건 스토퍼브의 핵심 수익 모델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영국에서의 사업 모델이 그냥 뿌리째 뽑혀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소식이죠. 사업 모델 자체를 부정당할 수 있는 위기라니 정말 심각하네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단순히 법안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서 영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시장청 CMA가 이미 스타버브에 대한 공식 조사에 들어갔어요. 혐의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어떤 혐의인가요? 첫 번째는 가격 부풀리기, 영어로는 드리프라이싱이라고 해요. 가격 부풀리기요? 저도 최근에 비행기표 예매하다가 비슷한 걸 겪어본 것 같아요. 처음 검색할 땐 10만 원이었는데
좌석 지정하고 수화물 추가하고 카드 결제 단계로 넘어가니 온갖 수수료가 붙어서 갑자기 15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딱 이런 거죠. 정확해요. 바로 그런 소비자 기만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혐의는 압박 판매, 프레셔 셀링이에요. 압박 판매요? 네. 웹사이트에 지금 5명이 이 티켓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문구를 띄우거나 아무 의미 없는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보여주면서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줘서 서둘러 구매하게 만드는 행위들이죠. 아, 그런 것들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고 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해요. 이건 단순히 영국이나 스터버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숨겨진 쓰레기 수수료, 즉 정크피즈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해요.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숨은 수수료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스터버브는 지금 그 거대한 규제라는 태풍의 정중앙에 서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한쪽에는 30년간 시장을 이겨온 전설적인 투자자의 과감한 베팅이 있고 경험 경제라는 거대한 트렌드에 올라탄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 경영진,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무서운 규제 리스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극과 극이네요. 네. 스터버브의 현재 주가를 기업 가치와 비교해보면 삼각전 영업이익, 즉 회사가 순수하게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의 약 1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드루켄밀러는 현재 주가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는 아마도 이 모든 나쁜 소식들 때문에 시장이 패닉에 빠졌고 회사가 가진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나 수익 창출 능력은 이 정도로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어쩌면 영국의 규제가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거나 다른 시장에서의 성장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리스크가 눈에 보일 때 그 리스크의 실제 파급력이 시장의 공포보다 작을 것이라고 베팅한 거죠. 결국 이건 정말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네요. 수십 년간 시장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의 힘과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시대적 압박 사이의 거대한 충돌 같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스터버브 주가의 미래는 결국 두 가지에 달려 있겠네요.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가 이 경쟁과 불확실성을 뚫고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규제의 파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인지 증명하는 것. 네, 맞아요. 이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줘요. 드러켄밀러 같은 현명한 돈의 움직임을 포착했을 때 우리는 그의 과거 실적과 전설적인 명성을 믿고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눈앞에 명백히 보이는 이 붉은 경고등과 위험 신호들을 더 신뢰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의 직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문제로 가득한 헤드라인을 믿을 것인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이 매기는 주가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릴 때 당신이라면 어느 쪽에 서시겠어요?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